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 QM6의 후속이라고 이 인터넷에 막 떠도는 이 오스트랄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 디자인, 기존 르노차 같으면서도 아주 독특한 점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 테일램프, 이거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거 보면서도 잘 모를 정도고요. 헤드램프, 이제는 조금 더 세련돼졌네요. 뭔가 기존의 르노 디자인 좋았지만 뭔가 조금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참신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실내 디자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네요. 이 디스플레이 엄청 크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거 오픈 R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름이 오픈 R링크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연비는 무려 26km가 넘는다고요. 야, 이거 르노에서 곧 출시할 르노 오스트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스트랄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 카자르의 후속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QM6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작은 차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랄이 QM6의 후속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이 XM3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XM3하고 오스트랄을 비교하면 오스트랄이 더 작네. 6cm나 더 작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오스트랄은 QM6의 후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세븐시터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좌석을 7개를 넣을 수 있는 자동차를 내놓겠다. 결국에는 오스트랄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랜드 오스트랄이란 이름으로 7인승 시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그게 바로 QM6의 후속이 되겠구나. 유럽에서는 꼴레오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불러오게 된 거죠. 차의 기본 버전, 숏 버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 다 공개됐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QM6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차가 QM6의 후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요소를 보면은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관을 보면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죠. 굉장히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SUV가 이렇게 늘씬한 SUV 흔치 않은데 디자인을 아주 잘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카자르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늘씬했는데 그 카자르의 이 디자인 큐를 살짝 갖고 있습니다.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뒤에 살짝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약간 이어받았네요. 근데 르노가 이 차의 디자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차의 디자인을 센슈얼 테크라고 합니다. 그래, 센슈얼 테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약간 관능적인 기술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 디자이너 사이에서 이 센슈얼이란 말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인기죠. 소나타도 보세요, 센슈어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뭔 뜻이냐? 센슈어스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미지가 잠깐만, 이거 검색하면 큰일 납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뜻을 아주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있죠. 일단 지금 공개된 차 외관을 보면 꽤 작게 느껴져요. 전장을 보면 4510mm라고 합니다. 휠베이스는 267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거죠. 르노 캡처보다는 좀 크고 XM3보다는 조금 작은 차예요. 물론 전장이 XM3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전장이 굉장히 길어진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장에서는 더 짧은 겁니다. QM3, 그러니까 르노 캡처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30cm 정도 더 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카자르 후속으로 나온 차입니다. 전에 카자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국내에 들여오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오스트랄 국내 들어오면 꽤 괜찮은 판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작은 차 원하는 사람들 많은데 코나, 셀토스 이런 차 보면서 이게 작은 차라고는 하지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예쁘면서 작아야지, 트렁크가 없다시피 하잖아, 이런 것들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게 괜찮은 차죠.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이게 남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면 분명히 어느 쪽에 우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맞붙이면 판판이 깨지죠. 요런 차가 나오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르노 삼성이 QM6 잘 판 이유가 뭐예요? 투싼 스포티지보다 약간씩 큰 거예요. 투싼 사겠다는 사람이 이 돈이면 QM6 살 수 있네? 그럼 확실하게 윗급인 이 QM6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위에 산타페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그 차 너무 큰 것 같아, 조금 크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QM6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코나 셀토스를 잡을 만한 어떤 킬러, 그런 킬러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르노 삼성 관계자들 보고 계시다면 이거 이대로라도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XM3 좋지만 그거보다 조금 위 시장 여기 비어있어요. 무주공산이에요.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 르노 삼성 관계자분들이 이거 곧 국내에 들여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 보면 예뻐요. 리어 램프 굉장히 예쁩니다. 램프의 위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차들은 이렇게 좀 처졌어요. 그럼 약간 힙이 처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 램프가 이렇게 올라붙으면 이거 굉장히 섹시하죠. 힙업이 된 것 같고 차가 이렇게 사뿐하고 잘 달릴 것 같은 다부진 느낌을 주고 있죠. 휠 사이즈도 지금 굉장히 큰데요. 20인치 휠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소형이지만 큰 휠을 낄 수 있도록 한 거, 이것도 스타일리시한데 한 몫을 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실내 공간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이 뒷좌석을 접히면 1525리터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수납 공간도 35리터라고 합니다. 35리터라는 건 여기 도어 포켓과 센터와 등등등을 합쳐서인데, 그래도 35리터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센터 콘솔 부분에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외관 괜찮죠? 예쁜데? 리어 램프의 이 형상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오야 이거 어떻게 뽑았나? 헤드램프도 이렇게 니은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것도 또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자인 요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죠. 르노 처음으로 이 오스트랄에는 알핀 트림이 들어간다고요. 알핀 하면 아시죠? 요런 차 나오는 자동차 브랜드, 요게 알핀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완전 로망 같은 차죠. 어렸을 때 난 알핀 진짜 동경했어, 이렇게 다들 느끼는 차. 그러니까 처음에 이 르노가 알핀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발표할 때 그때 기자들이 막 거기서 박수 막 치고 막 환호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기자들은 야, 저게 뭔데 저렇게 좋아하냐? 이랬는데 그게 뭐 같은 거냐면 기아가 엘란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겠죠. 엘란 처음 들어봐요? 모르나? 아무튼 좀 달라. 이런 차 사실 우리나라 들어올 가능성이 극히 낮고, 들어오더라도 많이 팔 수는 없겠죠. 한 100대만 갖고 오면 좋겠다, 그죠? 자, 아무튼 그 알핀을 이렇게 확 확장해서 르노가 이제 알핀 트림이라는 걸 만든 거죠. BMW 엠팩, 벤츠의 AMG 라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르노는 에스프리 알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무광 색상 들어가고요, 배지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등등등. 이거 현대기아도 이런 거 해야죠. 옛날에 그러니까 1999년에 기아가 로터스한테 엘란이라는 자동차를 사왔습니다. 자동차만 산 게 아니고 자동차의 생산권, 이름, 브랜드 이걸 사왔어요. 딱 그 차종만. 그래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산 거지. 그때 당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죠. 국산차 유일의 오픈카. 그때 당시 기아랑 현대 따로 있었죠. 근데 현대가 엘란트라라는 차를 수출해야 되는데 엘란이라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엘란트라를 수출 못했어요. 상표권이 걸려서. 그래서 그때는 엘란트라가 아니라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았죠. 나중에 현대와 기아가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요즘은 아반떼를 팔면서 해외에는 엘란트라라고 팔 수 있는 거지. 상표권 우리가 다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 엘란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제가 왜 굳이 엘란 얘기를 하냐면 이 엘란 만든 로터스라는 회사가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로터스 에스프리라는 차가 정말 유명했는데, 이 에스프리는 007에도 나왔죠. 007에서 수륙 양용으로 이렇게 물속에 잠수하는 자동차, 이게 에스프리, 로터스 에스프리였어요. 테슬라에도 나옵니다. 테슬라 화면에도 이렇게 로터스 모드가 있어. 수륙 양용 모드를 하게 되면 로터스가 딱 나와요. 정말 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의 어떤 로망 같은 차, 대박인 브랜드. 그랬는데 문제는 좀 가난한 회사였고 그때 망할 뻔했죠.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 그때 로터스 이 엘란을 만들면서 이 플라스틱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예, 맞아요. 르노 알핀의 테일램프를 떼다가 붙인 겁니다. 알핀 V6 이렇게 생겼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엘란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엘란의 테일램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때 당시에 번호판이 유럽은 길었고 우리나라 번호판은 뚱뚱했잖아요. 짧아서 양쪽 램프를 새로 만들어야 됐어. 새로 만드는 김에 야 이거 그러면 굳이 알핀 거 사다가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 만들자 해서 새롭게 디자인했고, 이왕 디자인하는 김에 예쁘게 하자 해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 동그란 게 더 예쁘죠? 형이 진짜 예뻤어. 이거 완전 로망이었는데. 그래서 알핀과 기아 엘란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회사였다. 어때? 자연스러웠어? 연결 자연스럽어. 힘들었다. 어쨌든 알핀은 여기 옆면에도 배지가 들어가고요, 휠에도 알핀이라고 써있고 여기 루프레일에도 다르고 곳곳에 배지가 있습니다. 파이핑 다르고 스티치도 다르고 알칸타라 들어가고요, 여기 헤드레스트에 있고 실내 패브릭 장식들도 많이 바뀝니다. 알핀 많이 바뀌네.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기본 오스트랄하고는 많이 다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핀 정신이야. 약간 에스프리는 정신이잖아요. 정신. 알핀 기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출력은 그대로다. 이 퐁션 알핀이 아니죠.
네, 더 중요한 건 인테리어죠. 일단 인테리어 딱 보면 오, 르노가? 이게 르노의 실내?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멋져요.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쓰고 있고요. 세로형 이거는 12.3이 아니라 12인치로 돼 있어요. 약간 사이즈가 다른 거 보니까 아마 비례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돼 있나 딱 연결돼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 갈라진 부분에 송풍구가 있죠. 송풍구가 있어서 이게 분리는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9.3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3개라고 밝히고 있어요. 르노 입장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처음이지 싶은데 어떻게 될지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아요. 야,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센터 콘솔 보면은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뭔가 우주선 주조하는 것 같잖아. 이거 뭔가 비행기 이륙시키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차가 날아가나요? 그거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유튜버 분이 지금 들어가서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드르륵 드르륵 움직이죠. 앞으로 밀면 뒤에 있는 수납 공간을 놓을 수 있어요. 뒤로 밀면 앞에 있는 컵홀더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덮개도 되면서 동시에 팔걸이가 되는데 이렇게 팔걸이가 왜 필요하냐? 터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죠. 어딘가 지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암레스트가 있으면 터치하기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버튼들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시켰는데요. 터치로 하면 좀 번거롭고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버튼을 쓰고 있습니다. 물리 버튼, 이것도 요즘 터치 온리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짜증내시는 분들이 좀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핸들 한번 보죠. 일단 핸들 디자인 예쁘네요. D컷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깎인 사각 핸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 자체가 네모네.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무슨 퍼포먼스 차량들 보면 이렇게 네모난 핸들 많이 쓰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같이 깎았다. 이런 것들 굉장히 세련되게 멋있게 보이기도 하네요. 3스포크인데 여기 크롬을 적당하게 섞어서 이 크롬이 밖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뒤에 숨겨지는 형태로 크롬을 적절하게 잘 섞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버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리모컨 버튼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여기 멀티 센스 버튼이 있네요. 이 르노 삼성차 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드라이빙 모드, 거기에 무드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시트 편안함 같은 것도 다 뭐 오디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걸 멀티 센스라고 해놓습니다. 이 르노 삼성이 굉장히 앞서간 거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멀티 센스를 선택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미래를 내다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핸들 오른쪽을 좀 볼까요? 오른쪽 위를 보면 칼럼식 기어 시프터가 있네요. 이게 답이죠, 사실. 이래야죠. 이 센터 공간에 이렇게 득득득 있는 거 문제 있고요. 이거를 득득득을 안 한다고 해서 거기 버튼을 거기다 붙이는 것도 어차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전진 후진 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전진 후진 할 때 이렇게 되게 편해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리모컨 버튼이 있네요. 이 오디오 리모컨에 대해서 뭐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자동차 기자분들 중에서도 야, 이 위치에다가 리모컨을 붙인다니 말이 되냐,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그렇지 않죠. 이거 한번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조작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볼륨 높여야지 낮춰야지 다음 곡 해야지 이거 아주 편합니다. 감촉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곡은 드르륵이고 위로 하고 아래로 하고 땡기고 이거 얼마나 쉬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모컨이 뒤에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2열 시트는 국내에선 별로 보기 힘든 그런 시트 구성이고요. 르노에선 예전부터 많이 해온 시트 구성이죠. 6대4로 되어 있고요. 6대4 시트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각각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슬라이딩, 요건 뒤로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을 또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폴딩을 하면 1500리터가 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꽤 쓸만한 공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조금 더 개방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네요. 네, 이 차가 기존 르노하고 조금 다르다, 차가 낮아 보이고 좌부지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맞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CMF-CD 플랫폼이 처음 적용된 차량입니다. 현대가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차가 좀 늘씬해진 것처럼 그렇게 스타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위 트림이 이 4컨트롤 어드밴스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드밴스드 4컨트롤은 뭐냐면 이 후륜 조향을 조금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회전 반경이 10.1m 라고 하네요. 10.1m. 폭스바겐 업 같은 차가 완전 경차잖아요. 9.9m 요 정도 되거든요. 이거 운전해보면 좀 황당해요. 막다른 골목이야. 그럼 후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턴하면 됩니다. 골목에서 유턴이 돼. 그 정도가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모션을 선택하면 뒤쪽은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이걸 선택 안 하면 다시 토션빔이 된다고 해요. 토션빔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토션빔 그만하자. 그만해. 그리고 포모션 좀 제발 좀 갖고 와요. 사륜 조향 좀 보여줘요 좀 제발. 파워트레인은 크게 4종류로 나오긴 하는데요. 뭐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대략 130마력부터 시작하고요. 130마력 차 같은 경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해서 출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엔진은 기본적으로 1.2L, 1.3L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가솔린이에요. 풀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풀 하이브리드는 무려 20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겠다. 이 소형차 치고는 굉장히 출력이 센 거죠. 표가 괜찮겠는데? 지금 그럼 얘의 경쟁 모델이 뭐가 있어? 니로? 야, 니로보다 낫잖아.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파워트레인 보면 굉장히 묘하죠. 유럽에서 가장 잘 파는 게 르노인데 게다가 유럽 하면 디젤이잖아요. 거기다 SUV기까지 한데 지금 파워트레인 4종 중에 디젤이 한 종류도 없다.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솔린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냥 기본으로 넣는 거고 풀 하이브리드는 옵션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만들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 현대기아가 이런 거에 좀 늦죠. 국내에서는 이상하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아예 안 넣는데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다 유럽 수출용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어요. 배출가스 규제가 있으니까 거긴 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대기아차 이 국내에도 좀 빨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도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연비도 나왔는데요. 연비 보시면 오 대단하다 싶으실 거예요. 연비가 지금 보면 160마력 버전은 리터당 19.3km를 내네요. 야, 그래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은 것은 22.6km. 마일드 하이브리드 22.6? 대단한데? 이테크,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기통 1.2L 가솔린 엔진 넣었죠. 출력은 200마력이라니까 뭐 괜찮아요. 연비는 리터당 26.1km.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연비가 26km라니 와 대단하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훌륭한 건 아니고요. 유럽 기준이니까 유럽 WLTP 기준이고요. K연비로는 한 20km 간신히 넘지 싶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소형 SUV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이 소형 SUV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실내 얘기하다 말았죠. 이 디스플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거 오픈 R 링크라고 하는데요. 르노 삼성에 기존에는 S 링크가 있었잖아요. 그거 떼다가 갖다 버리고 싶은 거. 근데 그거 S 링크라고 나왔었는데 근데 R이에요. S보다 좀 다음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앞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S 링크는 삼성의 S니까 르노의 R로 바뀐 건가?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이 R 링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구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 어휴 빠릿빠릿해요. 아이패드를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R링크 보면 기본적으로 OTA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된다고 하고요. 오픈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게 열려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글 서비스 앱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위해서 구글 지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핸드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진짜 혁신일 수 있는데 구글 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해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차에 앱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르노를 위한 앱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사실 전부터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벤츠나 이런 차들 보면 국내 들어왔을 때 폰트가 막 명조체가 들어가질 않나, 번역이 막 엉망진창이라서 도대체 오타가 장렬하질 않나, 이런 것들이 막 있게 되는데 구글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티맵이나 뭐 카카오 앱이나 이런 것들 그냥 다운받고 구글 플레이로 그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훌륭합니다. 이렇게 르노가 빠르게 도입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샘플 사진 보면 이거 묘한데? 이 예쁜 여성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깨알같이 앨리스 듀퐁이라고 써있어요. 약간 듀퐁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르노의 디자인 부사장 이름이 크리스토프 듀퐁이에요. 알고 계신가? 혹시 그분의 사모님? 아니면 따님인가요? 아니 왜냐면 듀퐁이 그렇게 흔한 성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크리스토프 듀퐁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명함을 딱 바꿔서 듀퐁씨 아니요? 혹시 그 듀퐁? 이랬더니 아니 야 내가 혹시 그 듀퐁이면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귀한 성이고 듀퐁이라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 이름을 쓴 거 보니까
맞네. 사모님인 거나 뭐 가족인 것 같아요. 이스터에그처럼 이렇게 딱 넣어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오픈 R링크 이거 어떤 식으로 개발했을까? 이것도 우리하고 좀 안 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옛날에 수입차 타보면 이 수입차 내비게이션 완전 무슨 쓰레기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스마트폰 거치대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여러 회사하고 공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촉 굉장히 좋고요, 강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터치 뭐 이거 잘 적용되고 지문도 어느 정도 방지됩니다.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이 돼 있어요. 멀티 코팅 돼 있어서 이게 멀티 코팅 MCUV처럼 이렇게 반사 방지가 돼 있습니다. 아주 얇은 코팅이 돼 있어서 빛의 파장만큼으로 반사시켜서 반사가 되지 않는다. 네, 이거 다 아시죠? 반사 방지 코팅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죠. 나중에 한번 반사 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릴라 글래스가 디스플레이용 유리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화면 보면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이건 LG가 한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IPS 화면인데, IPS니까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시야각이 넓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900 칸델라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햇빛에서도 완전히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게 이 화면이 충분히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태양빛이 있어도 태양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판 위에 이 선바이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없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네요. 아, 그동안은 이게 어두워서 거기 선바이저 붙인 거였어? 현대기아가 좀 앞서갔네요. 여튼 LG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LG 없었으면 도대체 차 어떻게 만들었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은 것들도 아쉬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자동차 회사들이 IT 잘 못하니까. 보통 이제 뭐 랜드로버나 이런 회사들이 잘했는데 IT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막 계기판 꺼지고 막 뭐 디스플레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럴 걱정이 많이 줄었죠. 요즘 정말 핫한, 아닌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 GOS의 주인공 이 퀄컴 스냅드래곤을 이용한 이 오토모티브 콕핏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여기 센터 계기판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오토모티브 콕핏입니다. 이 AI를 이용한 뭐 직관적인 경험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한 번에 다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사실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만드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자동차용 종합 선물 세트 있고요. 인텔도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 콕핏에 대한 이 주도권을 놓고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나는 자율주행으로 차가 스스로 가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 엔비디아나 뭐 모비라이나 뭐 이런 회사를 중요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험, 요 빠릿빠릿함을 난 차에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퀄컴을 좀 주도적으로 보겠죠. 일단 유럽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e콜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그게 신고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119에 응급 신호 가고, 유럽에선 당연히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막 이렇게 갖다 쳐박으면 다른 차가 아예 발견 못하고 다음날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화 연결을 해야 되네? 신호 연결하는 회사 어딨어? 퀄컴이네? 그러면 이 회사 거하고 신호는 퀄컴 거 쓸 거야? 아니면 퀄컴에서 나온 거 전체를 한 번에 사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퀄컴 플랫폼이 요즘 선택되는 일이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조작하는 거 보세요. 보시면은 뭔가 스마트폰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사운드 얘기가 살짝 나와서 말씀드리면 여기 프리미엄 사운드는 이제 하만 카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알카미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건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는 이 사운드의 근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3D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DSP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추가적으로 더 하이 퍼포먼스 사운드 시스템을 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 카돈 사운드가 드디어 들어간다고 하네요. 브랜드 이름이 자꾸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죠. 요즘 들어서 어지간한 회사들은 뭐 하만카돈이나 뭐 보스나 뭐 그 정도 안 달고 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버메스터 같은 것도 뭐 흔하게 들어가죠. 메르디안 들어가고 뱅앤올룹슨도 들어가고. 아무튼 지금 이게 하만카돈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어떤 사운드를 낸다고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실제로 보고서 볼 수 있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고음질 사운드가 나오도록 많이 협력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로장주 디자인이 바뀌어서 전면에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로장주 기존에 있던 것도 불만은 없었는데 이런 로장주로 바뀌면서 여기에 레이더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기존의 로장주는 아예 그게 크롬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이 안에 집어넣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괜찮네요. 에이다스가 여러 가지로 들어간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에이다스가 무려 32개나 들어간다고 하네요. 32개. 야,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거 같죠? 근데 이 어드밴스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진보된? 뭐 이런 건가? 대체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보된 시스템인가? 예를 들면 백미러도 뒤를 보여주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나를 어시스트 해주는 거잖아. 룸미러도 어시스트 해주는 거지. 후방 카메라도 어시스트 해요. 그런 걸로 치면 다 어시스트죠. 나는 이게 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진보죠. 그럼 32개 뭐가 있나 하나만 살펴보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에이다스인가? 보통 다른 차에선 이거 에이다스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죠. 뭐 진보라 그러면 진보죠. 사실 없었으니까. 없었는데 들어왔으니까 진보. 그럼 다 진보인데? 다 진보 아닌 게 뭐가 있어? 아무튼 이 32개 숫자는 좀 뻥튀기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다스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앞차 따라서 가속하고 감속하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당연히 되고요. 완전 정지까지 되고요. 스톱앤고 되고요. 차선 가운데로 유지하는 레인 센터링 기능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도 돼요. 그리고 360도 3D 카메라 요거 주차할 때 이렇게 나오죠. 360도 나오는 장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 주차 보조 손대도 알아서 주차해주는 주차 보조 사각지대 경고 있고 후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아 그럼 스스로 멈춰주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에이다스라고 하나 매트릭스 LED 됩니다. 헤드램프 이렇게 쏘면 앞에 차들이 이렇게 있을 때 차들을 비껴서 상향등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 등등등의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날렵하고 차가 이렇게 쭉 뻗어 있고 그리고 세련됐고 무광 멋있어요. 이 클래딩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클래딩 최신 자동차라는 느낌이 물씬물씬 풍기는 그런 아주 예쁜 차 맞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5개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살 차는 몇 개 없어요. 다 비슷하죠. 이게 왜 그럴까? 다 쫄아서 그래요. 이게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 현대기아가 안 만드는 차를 내가 만드나? 야, 그러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시장 없으니까 내가 안 내놓는다 하고 안 파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생각이 이렇죠. 야, 한국 사람들은 그런 차 안 좋아한대. 시장에서 뭐 팔린 거 보면 몇 대 안 된대. 이러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차를 못 만나서 그런 차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작은 소형 컨버터블 이런 거 내놓으면 팔릴까? 아니, 괜찮아. 내놓기만 해주세요. 작은 소형 컨버터블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리고 이런 차 소형도 아니고 준중형도 아닌 SUV 너무 좋아요. 내놔주세요. 내놓으면 너무 살 것 같아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좀 다양한 차들을 내놓고 선택권을 좀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르노 오스트랄 국내에 꼭 들어오면 좋겠고요. 내후년쯤에 이 그랜드 오스트랄 나오게 되면 국내에 꼭 도입해서 국내 생산해서 이 QM6의 후속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국내에서 르노 삼성 앞으로는 할 일이 많죠. 볼보의 전기차 중국 버전이랄까? 이 링크앤코 국내에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 그거 하기에도 바쁘긴 할 텐데 여튼 다양한 차들 들여와서 정말 흥미로운 자동차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지보다 조금만 싸게 나오면 그러면 소형 SUV 시장 싹쓸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르노가 차가 그렇게 싸지가 않대요. 유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싸진 않다는데 그래도 좀 맞춰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